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예. 이런 종목들, 요 딱 세 종목이 전체 코스닥 상승의 한 34%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이거를 되게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을 제가 살펴봤더니 네. S&P 500에서는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투기적이고 나쁜 거냐? 그건 아니고 네.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의 주가 상승이 다 이게 버블이고 이게 언젠가는 꺼질 거고 이렇게만 보는 것도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한 테마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다. 네. 특히 금리 인상 후반부,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침체든 뭐 둔화든 이제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분 모셔봅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허재환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예, 이사님 네. 오랜만이네요. 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오늘 뭐 다양한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요즘 좀 많이 오르는 잘 다녀. 있는데 네. 조금 뭐 쏠렸다 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일부 업종에 관련돼서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코스닥 시장이 이제 900선을 넘어섰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연초 대비해서 한 30% 이상 네. 이제 주가가 좀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 사실 이제 주변에 보면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그 일부 업종에 네. 집중된 그 어떤 주가 상승이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되게 좀 불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특히 지난주에 이제 가뜩이나 그런 논란에 이제 불이 지펴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쏠림을 좀 제가 좀 살펴봤는데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에 30%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LNF 예. 이런 종목들, 요 딱 세 종목이 전체 코스닥 상승의 한 34%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 그럼 나머지는 빠진 거네요? 그렇죠. 빠졌거나 예, 플랫했거나. 예,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좀 어느 정도 쏠림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저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을 제가 살펴봤더니 네. S&P 500에서는 애플,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종목이 올해 S&P 500 8%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상승의 거의 절반만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애플은 잘 모르겠는데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테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2차 전지 테마.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성장의 핵심이 되는 테마로 돈이 많이 밀리면서 사실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힘을 못 가져갔다. 네. 주가는 못 올랐다라는 게 미국과 한국의 공통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쏠린 거는 사실이긴 한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그러면 대한민국이 대단히 투기적이고 어떤 저희만의 어떤 독특한 나쁜 거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나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한 테마로 이렇게 돈이 몰리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현상이다. 네. 특히 금리 인상 후반부,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침체든 뭐 둔화든 이제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편중 현상, 쏠림 현상들이 금융시장에서는 되게 좀 나쁜 걸로 인식을 하거든요. 네. 네. 금융시장은 늘 평균으로의 회귀, 네. 평균이 좋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예. 있고 고른 게 좋다고 네. 생각하지만 사실 금융시장 자체가 어떤 늘 불균형을 갖고 있고 네. 거기서 그 괴리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괴리가 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 많이 벌어진 부분들은 언젠가는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반드시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의 주가 상승이 다 이게 버블이고
이게 언젠가는 꺼질 거고 이렇게만 보는 것도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성장성이 있을 만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업종에 돈이 몰리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금리 인상 막바지기 미국도 우리도 나타나는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좀 건강하지 못한 시장이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쏠렸는데 네. 쏠리는가 동시에 또 뭐가 늘었냐면 뭐 신용융자 잔고라든가 뭐 미수금이라든가 이러면서 이제 B2에 대한 이야기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빚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과 자꾸 연관을 시키면서 이게 굉장히 좀 나쁜 시그널이다라는 기사들을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사실 이제 외국인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신용융자 잔고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라는 것은 결국 빚을 내서 내가 주식을 얼마나 샀느냐를 네. 보여주는 건데 늘긴 늘었습니다. 네. 늘긴 늘었는데 저는 신용융자 잔고 자체 절대 금액보다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예. 사실 작년, 재작년보다는 덜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터지고 2021년 그리고 이제 2022년 작년 한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그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B2가 규모가 굉장히 좀 컸던 그런 시장이었고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많이 떨어져서 네. 정상적인 또는 과거의 어떤 5, 6년 정도의 평균 수준에서 지금은 조금 높은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히 과열이다. 네. 대단히 투기적이다라고 볼 정도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만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각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 시장이 모두 전부 버블이고 과열이고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이 금년만 해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30%가 올랐으니까 보통 시장이 많이 오르면 신용이 증가하는 거는 뭐 보통 일반적인 사실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그중에 이 세 종목이 34%나 오르고 했으니까 이 신용융자도 이 세 종목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걸 볼 수가 있나요? 그럴 가능성들이 예, 있고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공매도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공매도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대결 구도로 네. 가는 뭐 작년 재작년에 미국의 미미 주식들 보는 그런 느낌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미미 주식들 그다음에 네. 과거에 이렇게 공매도의 대상이 됐었던 기업들은 비싸기도 했지만 사실 실적이 별로 안 나오거나 네. 나오기가 불투명했던 기업인 거에 비해서 네. 사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비싸긴 하지만 많이 네. 비싸긴 하지만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급등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예를 들면 닷컴 버블 때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한미 아픔 때 네. 이렇게 살펴보면 한 3년에서 4년 동안 지수 기준으로는 한 6배, 7배, 종목 기준으로는 한 10배에서 한 12배 네. 이 정도 오르게 되면은 사실은 좀 많이 오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미래에 한 5년에서 10년치 이익을 땡겨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지금의 실적을 얼마만큼 많이 땡겨 왔느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땡겨 왔다고 해서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 뭐 없거나 돈을 못 벌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제 속도의 문제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혹시 공매도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까? 최근에 늘었다 줄었다 뭐 레벨이 어느 정도다 이게 알기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개별 종목별로는 조금씩 나오고 데이터가 좀 있는데요. 네. 예. 이제 특정 종목에 좀 집중되어 있는 좀 특성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종목인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니까 공매도도 늘고 신용 투자도 좀 늘었다.
네. 예, 그런 걸 좀 걱정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변동성이 때문에. 커지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좀 과열스러웠던 네. 좀 뜨거웠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네. 사실은 뭐 길게 봤을 때는 또 건전한 조정의 가능성도 있기 음. 때문에 네. 저는 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 생각보다 오래 괜찮아질 수 있는 기업들로 네. 어떤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좀 더 확산이 됐을 네.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활기를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 네. 주신 전체적인 온기를 불러넣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예. 네. 그런가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쏠림 현상 이후에 사실 네. 그 쏠림 현상 자체는 우리만의 현상이라기보다는 미국도 네. S&P 500을 보면은 네. 그런 현상이 있고 금리 인상 막바지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고 뭐 그렇게 비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이제 다른 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쏠림 현상 이후에 시장이 좀 지수 자체가 많이 폭락을 할까봐 걱정하시는 건데 그 온기가 다른 업종까지도 좀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예, 저는 생각이신가 봐요. 적어도 이제 실적 네. 시즌인 한 2분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실적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데 실적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아마 안 좋을 겁니다. 대부분 업종들이. 네, 뭐 네. 삼성전자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면 나쁠수록 이게 이제 감산 같은 이런 이제 공급에 대한 조정을 이제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실적이 하반기에는 그래도 바닥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는 좀 만들어진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보다 저희가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그다음에 반전과 같은 유틸리티 업종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실적이 나빠지고는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실적 하향 조정이 좀 진정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조금 성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실적 하향이 그렇게 막 가파르지는 않았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바닥이 될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실적이 나빠도 오히려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안 나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실적 발표가 주가를 아주 되게 올리는 요인이 아니라 실적의 어떤 하단,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의 어떤 하단을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보다 이익이 더 큰 업종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예. 예. 그다음에 상사 자본재, 네. 그다음에 뭐 코스닥 업종도 생각보다 그 되게 최근 들어서는 계속 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삼성전자 실적이 부진한 게 반도체 업종은 바닥을 좀 만들었을 것 같고, 또 올해는 반도체 이외의 다른 업종들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뭐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 아니면 2차 전지인데 다른 업종들로 조금 어떤 그 순환이 좀 될 수 있는 좀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거에 보면 저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늘 V자 형태였거든요. 네. 바닥을 찍으면 바로 그다음에 되게 네. V자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V자보다는 U자형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공급을 줄이는 거지 이게 수요의 회복을 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재고 수준을 감안을 하면은 조금 수요단에서 정말 회복이 되기에는 한 2, 3분기 더 걸린다라고 보면은 아마 삼성전자 실적이 또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그다음에 국내 기업들 실적이 올해 1분기가 바닥이라고 해도 이게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더디게 나타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적은 그렇고요. 지난 주말에 사실 미국에서도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고 이번 주부터도 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미국 쪽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미국도 이번 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겁니다. 지난 분기도 안 좋았는데 지난 분기는 아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마이너스 5%, 6% 요 정도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잘하면 두 자릿수 때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네. 있어 보이고 이미 이제 그렇게 실적이 두 자릿수대로 감소하니까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인원을 정리를 하면서 줄이는 거겠죠. 네. 예. 근데 그 의외로 또 이익이 견고한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의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도 실적이 조금 좀 안 좋아지지만 여전히 뭐 필수 소비라든가 소비재 업종들은 워낙 미국이 그 소비가 지금 나쁘지 않다 보니까 네. 고용이 또 나쁘지 네.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실적들이 좀 괜찮은 듯합니다. 네. 오히려 지난 주말에 발표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실적은 되게 좋았지만 사실 그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금리가 장기 금리가 어쨌든 네. 좀 떨어지는 추세인데다가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어쨌든 약간 그 부실이 쌓일 수 있는 여지들 그리고 대출 기준이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형 은행들이야 뭐 은행 예금이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아마 대형 은행이 아닌 지방 은행들, 소형 은행들은 사실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뭐 미국도 사실은 이제 실적은 아직은 좀 조금 더 그 나빠질 여지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과 실적을 지킬 수 있는 업종 간에 좀 괴리가 좀 많이 벌어지는 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그 자금 시장에서 네. MMF로 돈이 많이 몰린다 이런 뉴스들이 좀 이제 한 1주, 2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저희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그렇고 좀 유사한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한국은 작년 10월, 11월에 이제 레고 사태 이후에 네, 이제 정부가 워낙 규제도 많이 풀고 지원을 많이 네. 해준 턱에 MMF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으로 들어가는 예금의 속도가 확 줄고 MMF로 엄청 늘어났다가 이제 그 속도가 조금은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상황에서 특이하게 예탁금이 조금 늘고요. 네.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자금으로 조금 이제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또 그 FRB나 연준이 또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예금은 또 계속 줄고 그 예금에서 빠져나간 돈 중에 상당 부분이 MMF로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큰 위기 이후 네, 투자자들이 되게 겁을 내고 우려를 할 만한 큰 위기 이후에 오히려 MMF 부동자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양시장의 좀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이게 부동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금으로만 가던 자금들이 멈추고 부동자금으로 간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예금 금리의 어떤 매력은 더 이상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뭔가 시장이 조금만 방향성을 찾으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딴 쪽으로 돈이 흐를 수 있는 여지들을 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지금 펀더멘탈이 안 좋다,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시장이 좀 견디고 있는 그런 좀 바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기본적으로 MMF 은행의 돈이 MMF로 간다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처음에는 시작은 뭐 은행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은 했지만 뭐 우리는 그런 게 좀 없는 편이니까 우리도 있나요? 우리는 좀 적으니까 네. 결국은 은행에 돈이 가던 게 MMF로 간다는 거는 돈이 더 단기화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금으로 몰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말 안전한 쪽으로 간다라는 거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은행 예금 금리 뭐 2% 3%에 충분히 만족할 네. 정도로 안전 자산 선호 심리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근데 이제 MMF로 간다라는 거는 그렇게 확정 금리 안전한 것보다는 조금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좀 늘어나니까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제 상황이 뭐 나빠지면 다시 예금으로 갈 수도 네. 있지만 좋아지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거. 네. 그리고 시장 자체의 유동성이 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자금이다. 네. 네, 예, 그렇군요. 각도기님도 호시탐탐이라는 예. 단어를 좀 그러니까 썼는데, MF가 네, 일단 조금 더, 늘어나면은 네. 이게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전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렇진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금으로만 돈이 들어갔고요. 네. 모든 자금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네. 자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올해는 자금이 안 빠져나가고 예금은 좀 빠져나가고 MMF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 좀 여유 자금들이 생겨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는 부동산 가격도 좀 덜 빠지니까 뭐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금리도 좀 하락할 것 같으니까 채권으로도 갈 수도 있고 주식시장 나쁘지 않으면 주식시장으로도 갈 수도 있는 뭔가 자산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유동성이 약간 좀 생겼다 이렇게 네. 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예금하던 게 좀 단기로 와서 네. 대기성 자금이 생긴 거고 물론 은행에도 뭐 하루짜리 이틀짜리 예금은 있지만 그거보다는 MF가 돈을 좀 더 주니까 그쪽으로 좀 갔다. 알겠습니다. 오늘 허재원 이사님의 차분한 그런 인사이트와 분석이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이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수출, 네. 무역 이쪽에서의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사실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제가 수출 구조를 좀 뜯어보니 네. 특이한 게 원래 한국은 반도체 중심으로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올해 1분기만 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가 안 됩니다. 네. 미국이 보통 한 10% 초반이었는데 지금 17%, 18%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한국의 제1수출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벌써 있는가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예, 대중국 수출은 25%에서 지금 20%대로 네. 떨어졌고 예, 미국은 10%대에서 지금 17%, 18%대로 예. 올라가니까 예. 이게 아무래도 정말 저희가 뭐 신냉전이다, 네. 뭐 탈세계화다 말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수출 구조가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얼마만큼 빨리 좋아질 건지,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이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하고는 분명히 좀 다르게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그 중국의 수출 비중이 주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의 수출 비중이 또 늘고는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동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희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뭐 헝가리, 네. 체코,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를 많이 수출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유럽에서 헝가리가 2차 전지의 어떤 그 생산 기지로서 네.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뭐 한국의 에코프로비엠이나 LG 엔솔이나 다 그쪽에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폴란드나 체코 같은 경우는 방산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 그리고 아세안 이쪽에 되게 몰려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조금 다른 다양화? 쪽으로 확산이 예. 되고 있어서 저희 한국 수출의 어떤 경쟁력이라는 게 쪼그라들기보다는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다 최소한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 저희가 이제 공장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경상수지에서 상품수지에 잡히는 거하고 무역수지에서 잡히는 수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나갈 때, 통관할 때 이제 저희가 수출로 잡히는 거고 네. 상품수지는 예를 들면 한국의 중국 공장이나 한국의 베트남 공장이 수출을 해도 저희 수익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이 수출을 해서 배당을 하면 그게 또 저희로 수익으로 잡히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 한국 수출 무역 적자보다는 이제 경상수지에 있는 상품 수지가 조금 더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돈 버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도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는 그것도 안 좋아지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기가 다 좀 안 좋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늘 한국 수출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다변화하면서 좀 변해왔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반도체 중심에서 중국이 아닌 그리고 테크가 아닌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워낙 또 수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 구조만 좀 어느 정도 잘 진정이 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금만 저희가 잘 낮출 수만 있으면은 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수출에서의 어떤 위치를 충분히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러니까 무역 수지만 꼭 볼 것이 아니라 경상 수지 안에 들어있는 상품 수지를 좀 봐서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에서 돈을 버는 것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경상 수지도 잘 봐야 되겠네요. 지금 경상 수지도 계속 지금 안 좋아- 어려움이 있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경상수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여행수지입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가 너무 해외여행을 좋아해서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또 악화가 좀 되겠네요. 좀 악화가 된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도 조금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또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네. 외국 가시는 분들이 예. 너무 많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비스 수지도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는 경상 수지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또 저희가 예전보다는 경상 수지로 들어온 달러를 가지고 해외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해외 자산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일본만큼 저희가 이제 해외 자산 대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뭐 자산 구조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물건만 팔고 또 판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제 해외 자산도 늘었기 때문에 뭐 좀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2분기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2분기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나쁘진 않을 걸로 네.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나 이머징 시장이 조금 더 좋을 걸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한국 시장에 대한 너무 큰 비관론에 이게 젖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반도체도 있지만 반도체가 아닌 다른 섹터에서 되게 선전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뭐 좀 최근에 좀 너무 과열된 어떤 종목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자동차나 배터리나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이런 쪽에서의 관심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막판에 돌아들고 오히려 인하위기가 나올 때가 시장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이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3분기 정도가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조심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